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6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잔혹한 폭격으로 공격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혹독한 겨울 동안 대규모 정전과 단수 피해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규모 봄 공세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세는 완곡하게 말해 멈춰섰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가 반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방향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전례 없는 승리 이후 상당한 영토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러시아 깊숙한 곳을 노리는 장거리 드론 미사일 타격 작전도 강화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전선과 그 이면에서 특히 러시아군의 후방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신 전개 상황과 이것이 전쟁의 향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기 저녁 연설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선 방어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강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영토 590제곱킬로미터, 약 228제곱마일이 해방되어 다시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 추세는 확실히 점령군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병력의 파괴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제재와 함께 러시아로 하여금 외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블룸버그는 미국 국방정보당국의 새로 기밀 해제된 평가를 인용해 2월 이후 약 154평방마일의 영토가 탈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전쟁연구소는 4월 한 달 동안만 약 44.8평방마일의 영토가 탈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탈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황 추적기 역시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확인했으며 2026년 들어 지금까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진전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것은 타당한 평가입니다. 그 영토의 규모를 숫자로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5분의 1, 약 45,000평방마일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4-5개월 동안 154평방마일을 되찾은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통제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전선이 매일 바뀐다는 점입니다. 680마일에 이르는 전선 전체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므로 이런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한 해 동안 61,605건의 교전이 기록되었으며 하루 평균 약 169건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날은 11월 28일로 이날에는 적과의 교전이 311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양측의 최전방에서 수십 마일 뒤까지 사실상 살상구역으로 변해 어떤 움직임도 치명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장갑차 행렬 중심의 전통 공세를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소규모의 게릴라식 보병부대 위주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적의 진지 뒤 수마일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참호를 파고 적진 후방에 해당하는 이 위치들을 방어할 수 있으며 보급품과 탄약은 드론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많은 지역에서는 한쪽이 주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의 상황이 훨씬 더 불분명합니다. 이런 지역들을 괜히 회색지대라고 하거나 전장의 안개에 가려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어디까지 진격했는지 궁금해 죽겠을 겁니다. 이 여러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정확한 영토는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선의 빠르게 변하는 회색지대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 부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한 통제 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ISW 평가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진 좀 더 넓게 정의된 여러 지역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하르키우주의 쿠피안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방시켰습니다. 2026년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154평방마일이 넘는 지역을 탈환했고 2026년 4월 말 이후로는 자포리자주 서부의 여러 마을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21일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2026년에 러시아군이 80곳의 마을과 1000평방마일이 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월과 4월에만 러시아군이 34곳의 마을과 약 270평방마일을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라시모프는 점령한 영토에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던 루안스크주의 좁은 일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위치가 확인된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여러 전선에서 진격 중이며 우크라이나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 안전지대를 구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3월 해당 지역에서 약 15곳의 마을이, 4월에는 하르키우 지역 보브찬스코의 코토리와 지비나가 추가로 점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도네츠크주의 흐레시나와 파블리프카, 자포리자주의 보이코바, 루히브스카, 베셀랑카 등 여러 지역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SW는 즉시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오픈소스 증거는 물론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그의 최근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의 가장 관대한 추정치조차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하거나 침투한 면적이 276평방마일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게라시모프 주장 중 40%가 조금 넘는 수준만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는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ISW가 공개 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4월 21일까지 러시아군은 단 147평방마일만큼 전진했고 13개의 거주지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일 이후로 러시아군은 단 2개의 거주지만을 점령했으며 실제로 전선 전체에서 23평방마일을 잃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ISW는 게라시모프가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의 성과를 과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에서 4.35마일, 슬로비안스크에서 7.45마일 이내로 진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러시아 측 주장조차 러시아군은 크라마토르스크에서 5.6마일, 슬로비안스크에서 8.7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로 두 도시는 여전히 드론 공격 범위에 있으며 실제로 그런 듯합니다. 격전 중인 콘스탄티니우카시와 함께 이 두 도시는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요새화된 인구 밀집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W는 게라시모프의 과장이 러시아군이 2026년 봄 여름 공세에서 실망스러운 성과, 부족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의 결과로 ISW는 러시아군이 막대한 손실로 인해 여러 전선에서 작전을 축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굳건한 방어가 결합되어 러시아군은 전선 전반에서 꾸준히 진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증가하는 손실과 느려진 병력 충원이 러시아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반복적인 파상 공세와 침투조를 고강도, 고비용으로 전투에 투입하는 전술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일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한 달만 해도 많은 것이 변합니다. 현재 양측의 군사 블로거들 모두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동의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자포리자 서부와 남부, 그리고 바로 그 남쪽에 러시아 점령지까지 포함한 지역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자포리자에서 러시아의 주요 공세는 동쪽, 즉 오블라스트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오블라스트와 도네츠크 오블라스트와 접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훌리오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대부분 몰아낸 뒤 오블라스트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통제하는 마지막 큰 도시 오리히우로 조금씩 진격 중입니다. 그러나 이 오블라스트의 진짜 목표는 서쪽의 자포리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작전 속에서 끊임없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러시아군이 결국 M18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조금씩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텝노르스크 마을 일부를 점령하고 파블리우카에 접근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하면 프리모르스케, 말라테리우카, 베셀리앙카를 공격할 발판이 마련되며 이곳들은 도시 외곽에 이르기 전 마지막 주요 거주지들입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저지했고 이제는 강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텝노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으며 파블리우카에 남아있는 저항 세력을 소탕하는 데 분주합니다. 다음 목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아래쪽이 되겠네요. 카마스케입니다. 카하마스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카마스케를 점령하면 바실리우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마침만서 우크라이나군을 가드는 셈이며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 가능성에 초조해합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 지역의 다른 움직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이번 진격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호다를 탈환 준비의 일부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 지역 중 하나로 평화 합의 시도에서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2년 초기 침공 당시 이 발전소를 점령했고 이후 러시아 전력망에 연결하여 점령지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발전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를 점령지에서 몰아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중 가장 유망한 방안은 미국과 같은 제3자가 관리하는 공동관리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다른 주요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블리터리쇼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발전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해드리며 이러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최첨단 분석도 함께 제공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스템도르스크를 지나 바실리우카 방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동쪽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한 에네르호다르 공격에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북쪽에서 드니프로강을 넘어 양방향 공격을 할 것이라며 이는 진압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 동쪽 진격만이 이 지역에서 큰일이 일어날 신호는 아닙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이 니코폴시와 그 주변에서 최근 내린 강제 대피 명령을 지적합니다. 자포리자 서쪽에 위치한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주의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니코폴군은 주민들이 애칭으로 부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4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드니프로강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5월 12일 마라네츠 근처의 노보키에브카와 일린카, 마리브카 근처의 비시 타라시브카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를 둔 28가구가 마라네츠 마을의 한 거리 그리고 니코폴의 100개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 군사 행정에 의해 한 달 이내에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폭격과 폭격이 심해져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번 대피는 에네르호다르 공격의 직통로를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에네르호다르 남쪽의 중요한 M14 고속도로를 러시아군 보급망에겐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평범한 도로가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R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로 알려진 이 도로는 동서로 뻗어 있으며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점령된 헤르손과 서쪽의 미콜라이우, 그리고 동쪽의 전선까지 연결합니다. 이 도로는 민간인과 군대의 이동을 위한 생명선으로 불려왔으며 러시아군의 보급품, 연료, 지휘소를 위한 핵심 물류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담화만 러시아 언론이 증언하듯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길이 죽음의 길로 변했습니다. 5월 21일 공개된 영상에는 도로 옆에 파괴된 차량들이 묘지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날 공개된 위치 확인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차단해온 인근 H20 마리우폴 도네츠크시 고속도로에서 러시아 트럭을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M14 도로가 너무 위험해져서 헤르손주 러시아 점령 행정수장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지난주 M14 구간에서 화물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및 필수 물품을 제외한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해당 고속도로가 일반 운송에 너무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의 물류를 방해하고 전선과 크림반도 전반에 걸쳐 보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M14는 크림반도와 점령지들을 연결하는 주요 육상 경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에네르호다르를 탈환하기 위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타격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증원 시도를 저지하려 할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추측일 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에네르호다르 공세가 준비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정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곧 있을 기습 공세라면 바로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대규모 반격을 하겠다는 의도를 널리 알리는 실수를 저질러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방어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대규모 공세, 즉 2024년 커르스크 침공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기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에네르호다르에서 기습 공세가 발생해도 그 소식을 젤렌스키나 총사령관 시르스키에게서 먼저 듣진 않을 것입니다. ISW가 강조하듯이 스템노호이로스크를 통한 진격,
니코폴의 대피명령, 그리고 특히 M14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2026년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거리 타격과 전장 항공 차단 작전을 크게 강화하여 전장에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진격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스타링크 사용을 차단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밀 해제된 미국 국방정보 평가에서는 이 조치를 2026년 우크라이나의 진전의 핵심적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작전의 핵심으로 최전선과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지만 러시아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수천 대의 불법 밀수 스타링크 단말기를 확보하고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해 병력 이동, 드론 작전, 포병 목표 지정 조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월에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팀들은 전투 지역에서 무단으로 작동하는 단말기를 비활성화하는 지리적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최전선 보고서를 유심히 보던 이들은 러시아 작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알아챘고 이제 미국 정보당국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메신저의 텔레그램 사용을 제한하면서 자충수를 두어 그 효과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앱은 러시아에서 스타링크를 대신하는 비공식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한 제한 조치는 러시아 내에서 매우 인기가 없으며 푸틴의 전쟁 실상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품는 불만을 그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더 키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드론 압박을 받는 최전방 러시아 군인들이 이 상황을 달러워하겠습니까? 스타링크 연결과 메시징 플랫폼 접근이 동시에 차단되면서 현장에서의 협조가 크게 약화되어 부대 간 혼란과 지휘체계의 붕괴로 직결되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스타링크를 못 쓰게 된 러시아 군인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수신기를 발로 차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식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대중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그중 한 명은 하룻밤 사이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혼란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6년 우크라이나 진격에 스타링크 차단이 영향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젤렌스키는 남부에서의 작전이 스타링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한 달 전에 시작됐다고 보고하며 이것이 더 큰 틀 안에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전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도 이에 동의하며 스타링크 단말기 제한과 중거리 타격 드론의 사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세를 바꾸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해결책을 찾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 이 취약점을 점차 보완하기 시작한 신호가 보입니다. 우선 그들은 LTE 모뎀 체인, 와이파이 브릿지, 중계국, 그리고 메쉬 네트워크를 조합해서 사용해왔고 이 비교적 저기술의 메쉬 네트워크들이 점점 성가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메쉬 네트워크 모뎀은 운용자가 수평선 너머까지 UAV를 제어할 수 있게 하며 공중통신 체인을 형성해 방해받기 어렵고 개별 드론 손실 시에도 데이터를 우회시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경 너머에 중계국을 설치해서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행할 때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더 의미심장하게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최근에 결국 자국판 스타리링크가 될 첫 번째 위성들을 발사했습니다. 3월 23일 러시아 기업 뷰로 1440형은 새로운 라스벳 위성군의 첫 번째 광대역 인터넷 위성 16기를 저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300기 위성 보유를 목표로 한 인프라 구축의 시작입니다. 러시아는 이 시스템을 스타링크와 유사한 주로 민간 기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분명히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잃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사 시기는 이런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단거리 드론에서 스타링크급 고화질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 드론들이 보통 제공하던 저화질 영상에 비해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술들이 러시아가 주도권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거세지는 공세가 이 기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로봇 군대를 만들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